반갑습니다. 김영무의 북다 편력기 그 8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차를 즐기는 스님들한테서 흔히 들을 수가 있는 다섯 일미란 말의 참뜻을 한번 규명해 보기로 하겠습니다. 내가 장편실록 소설 초위선사 장이순 전 두 분을 집필할 때 겪었던 일이 되겠습니다. 조선 정조대왕 시절부터 시, 서, 화 3절로 이름을 날렸던 초위선사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 차문화의 중흥조가 될 뿐만 아니라 동다송과 다신전의 저자가 되기도 합니다. 따라서 나로서는 초위스님이 미처 덕도하기 이전에 이른바 다섯 일미의 경지를 터득하는 과정을 묘사해야 한다는 식으로 작품의 프롯을 세워두고 그 작품의 집필에 임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남도 무안에서 태어난 장이수는 나주군 다도면에는 운흥사로 출가하고 거기서 벽봉선사를 만나게 되어 뼈를 에이는 수행 생활을 계속하면서 장차 거목이 될 기틀을 잡게 된다는 식의 스토리였습니다. 물론 작품 속에서 벽봉선사는 선성이자 차인으로 설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일반 사물일 경우에는 독창적인 필자의 주관에 의하거나 아니면 타인의 연구 논문 등을 이용해서라도 설득력 있게 말하고자 하는 자기 논리를 합리화시킬 수가 있는 일이지만 그것이 소설 형식의 작품일 경우에는 작가에게 주어진 운신의 폭이 그리 넓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이 비록 실록 소설이긴 하지만 반드시 객관적인 서술에 의해야 하고 독자들의 공감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는 단서가 따라다니기 때문이었습니다. 독자들로부터 공감을 얻자면 한마디로 그럴듯한 당위성이 밑바탕 되지 않고서는 불가능한 일이 아니 될 수 없는 것입니다. 다섯 일미. 다섯 일미란 대략 차와 참선의 경지는 하나로 통할 수 있다 하는 뜻으로 풀이될 수 있었습니다. 일상 속에서 선의 경지를 찾을 수 있어야 한다는 의미와도 같은 말이 되고요. 솔직히 초위선사의 일대기를 소설로 써보겠다는 구상을 하고 수많은 자료들을 섭렵하고 프롯을 세울 때까지만 해도 나는 다섯 일미라는 그 경지의 묘사는 별난 문제가 될 것 같다는 염려를 못 해보았습니다. 다섯 일미라는 용어 정도는 나에게 상식 정도로 인식되어 있었으니까요. 저간에 이런저런 인연에 따라 참선에 관련된 자료들도 웬만큼 읽어보았고 차에 관한 자료들도 어느 정도 살펴보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랬는데 원고를 집필하다가 막상 다섯 일미의 경우를 독자들이 공감할 수 있도록 묘사해야 할 부분에 다다르자 그만 나의 눈앞이 캄캄해지고 말았습니다. 작품이 다름 아닌 소설 형식이어서 현학적인 논리만을 정지할 수도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작품의 시대의 배경이나 환경 그리고 인물들의 성격과도 부합되는 사건으로 그 어려운 다섯 일미의 경지를 그려내야 한다는 막다른 골목에서 헤어날 수가 없었기 때문이었습니다. 머리에 쥐가 난다는 말이 있었던가요? 글을 써본 사람들은 공감할 테지만 뜻대로 글이 풀려 나오지 않을 때는 온몸에 피가 마르다 못해 전신이 타들어가는 듯한 순간들만 이어지기 마련이었습니다. 도무지 참학과 선의 경지의 접점을 찾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나한테는 생각이 막히면 무작정 뒷산을 배회하는 버릇이 생겨나 있었습니다. 강북구에 있는 옛날 드림랜드의 뒷산 오페산이 나의 산책 코스가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산길을 걷고 있는 나의 머릿속에 번쩍하고 섬광이 지나갔습니다. 소위 영감이 떠올랐던 거예요. 역시 영감이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찾아오는 법인 것 같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작품에서 무사히 다섯 일미의 경지를 그릴 수가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나는 찬물을 다섯 일미의 매개물로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이었고 앞서 말한 작품에서 나는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다선 일미를 서술할 수가 있었습니다. 벽봉선사는 늘 산 너머 어느 곳에서 찬물을 길어 오는데 산 정상 부근에 있는 옥날샘을 마다하고 일삼아 한참 더 심겹게 하산하여 산 중턱에 있는 습간수를 떠오곤 했다. 여차여차 하다가 드디어 초이스님이 찬물을 길어와야 하는 입장을 맞이했는데 그날따라 피곤하기도 해서 초이스님은 힘겹게 하산을 하지 않고 산 정상에서 솟아나는 맑은 옥날샘의 물을 길어오게 된다. 그랬는데 그 물맛을 보던 벽봉스님은 버럭 화를 내다 못해 초이스님이 땀을 뻘뻘 흘리며 애써 길어온 그 찬물을 내다 버리라는 호통까지 치지 않겠는가. 어째 물맛을 알 수가 있단 말이냐. 별 수 없이 새로운 찬물을 깃기 위해 가파른 산길을 다시 오르면서 생각에 생각을 거듭하던 초이스님이 그제야 어느 순간 문득 깨달음을 얻게 된다. 그는 드디어 다음과 같은 다선 일미의 경지를 터득하게 된다. 물맛을 알려면 우선 혀끝이 청정해야 될 일이었다. 혀끝이 청정하려면 혀가 신맛, 쓴맛, 매운맛, 단맛, 짠맛이라는 오음의 유혹에서 벗어나 있어야 했다. 그것뿐만도 아니었다. 혀끝이 청정하려면 결국 마음 또한 청정하지 않으면 안 될 일이었다. 더러운 마음을 지닌 자의 혀끝이 청정할 리 마음하고 더러운 몸을 지닌 자의 마음 또한 깨끗할 리 없었다. 마음을 청정하게 닦으려고 스님들이 서원수행을 하는데 그렇다면 물맛을 알고 차맛을 알고 한 잔의 차를 마심이 곧 선수행과 다를 바가 없지 않은가. 마음에 묻은 때를 닦음이 곧 선수행이라 한다면 물맛을 알기 위해 혀끝을 청정하게 한 일 또한 선수행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거기서 나타났습니다. 또 있죠. 제대로 차향을 맡으려면 호속도 청정해야 할 일이고 찬물의 색깔을 제대로 감별하려면 눈 또한 청정해야 가능할 수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이왕이면 귀에서도 고운 소리를 들을 일이었습니다. 연꽃 터지는 소리를 들으면서 마시는 차맛과 장사치들의 악다구니 소리를 들으면서 마시는 차가 어찌 같을 수가 있을 것인가요? 기록에 의하자면 중국에서는 가마득한 신화 속의 임금이었던 신동시 때부터 차를 마시게 되었다는데 실제로 차가 널리 보급되고 그 가치와 문화가 제대로 성립되기는 당나라 때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생활의 멋이나 양생 등을 위해 차가 개발된 것이 아니라 수질이 좋지 않은 중국 땅이었기에 건강과 조미를 위해 차를 마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최초로 나온 차에 관한 저서가 다름 아닌 다경인데 그 책도 당나라 때 저술되었고 저자는 유구라는 인물이었습니다. 그 저서의 제명에 정자를 붙인 것만 봐도 일단 차를 귀하게 여겼다는 사실을 짐작하고도 남음이 있는 일이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차와 불교는 또 어떤 관련을 맺고 있을까요? 우리가 불가편에서 차를 주제로 선택했으니 몇 마디 구운 소리를 덧붙이지 않을 수가 없겠습니다. 우리 한국에서도 고려시대까지는 각종 명절의 의식이나 기타 많은 의례에 있어서 달해가 일반화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 조선조에 들어서면서 소위 유교를 받들고 불교를 핍박하던 정책에 의해 달해를 대신해서 술을 사용하는 주례가 자리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차문화는 그만 절집 속으로 숨어들고 말았습니다. 다른 한편 차와 관련해서 실로 묘하다고 느껴질 만한 일도 있었으니 다경의 저자 유구라는 사람의 생애 또한 하필이면 절에서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는 처음부터 일삼아 누가 꾸며낸 듯한 전설 속의 주인공과도 같은 인물이 되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 이 부모가 과연 누구인지 언제 어디서 어떻게 그가 태어났는지 아무도 모른다고 했을 만큼 그는 온통 신비의 베일 속에 쌓인 인물로 세상의 그 첫모습을 드러냈던 것입니다. 당나라 현종 황제 시절이며 서기 727년이었습니다. 호북성의 서문 밖에는 용교사란 이름의 절이 있었는데 거기서 핏덩이의 모습으로 유구가 발견되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에 그 용교사의 지적선사가 기러기들의 요란한 울음소리를 듣고 이상한 생각이 들어 절 주변에 널리 깔려있는 갈대밭 속으로 살금살금 들어가 보니 거기에 갓난아이 하나가 버려져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그 용교사에서 머리를 깎고 행자로 자라라며 불가피하게 불교를 배우기 시작하면서도 웬일인지 유구의 관심은 또 온통 유교에만 가 있었습니다. 신당시에 기록되어 있는 그의 성명풀이만 봐도 유구는 불경에 의해서가 아니라 주역에 의지한 꼴이 되어 있었습니다. 점차 성장한 그는 혼자 샘산자 산까지로 점을 쳐서 절뚝발이 근자 근괴가 점점자 점괴로 간다 하는 말씀사를 얻었는데 역경의 풀이에는 큰 기르기란 뜻의 혼이 묻힌 육으로 나아간다. 그 기선 거동에 쓸 수 있으니 길하다로 되어 있었다. 그래서 그는 성을 묻육자 육으로 하고 이름을 기두자 우로 했으며 자를 홍점이라 했다. 유구는 나이 20이 되어서야 본인의 이름을 스스로 이런 식으로 지었답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는 또 광대 패거리와 어울리기도 좋아해서 일찍부터 그들과 잘 어울렸을 뿐만 아니라 요즘 말로 하자면 코미디 극봉도 서너 번 써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랬는데 인연이란 알 수 없는 일이어서 그 당시 안암도의 부도지사격인 부윤 이재물이 유구의 광대 노지를 지켜보다가 그가 범상치 않음을 직감했는지 어느 집 별장으로 그를 데려다 놓고 마음대로 공맹자를 공부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유구의 용모는 볼품이 별로 없고 말더듬이었으나 말재간 하나만은 좋은 모양이었습니다. 그 이후 유구는 이런저런 인연을 따라 여러 곳을 유랑하며 시인 묵객들과 어울리기도 하고 그 오장의 물맛도 보았는가 하면 어느 때는 도자기를 굽는 가마트에 한동안 붙어 살기도 했었답니다. 또 다른 한편 그는 남들의 관심 밖에서 차와 관련된 여러 가지 자료와 품계들을 차곡차곡 정리해 나가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면 그는 월주에서 차와 도자기의 연구에 전념한 적이 있었는데 그의 저서 다경에 보면 월주의 차와 차주발이 최상품이라 명기되어 있었습니다. 유구는 처음부터 남들의 시선에는 아랑곳하지도 않았고 자기 할 일에만 철저한 인물이었습니다. 그러나 남들과의 약속만은 어길 줄 몰랐다고 했습니다. 어쩌면 너무나 철저한 성격 탓에 그는 그만 다음과 같은 1대 5점을 남겼는지도 모를 일이었습니다. 차를 덮을 때는 화기 조절을 잘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함에서 누가 꾸며낸 이야기인지 아니면 실제로 유기의 성격이 그토록 고약했는지 그 여부는 잘 알 길이 없지만 일단 망고지란 책에는 다음과 같은 기록이 나와 있었습니다. 유구가 월강의 차를 따서 어린 하인으로 하여금 찬입 듣기를 지켜보게 했는데 어린 것이 실수로 그만 졸다가 차가 불길에 당겨져 차가 못쓰게 되고 말았다. 화가 난 유구는 어린 그 하인을 세 줄로 꽁꽁 묶어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렸다. 이었고 숙종 황제의 초년이 되는 서기 760년경이 되자 유구는
질강성 어느 물가에 한 채 오두막집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오두막집 안에서 오직 책을 쓰는 저술에만 몰두하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전해진 그의 저서는 오직 당형뿐이지만 그는 남북 일물지 10권, 오흥 역광지 3권 등 무려 17종이나 되는 저작물을 거기서 집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는 당나라 덕종 19년이 되는 서기 803년에 유명을 달리했는데 그가 살아있을 적에는 다선으로 불리다가 사후에는 다신으로 숭상되기에 이르렀습니다. 유구의 다경은 총 10장으로 되어 있는데 각 장에서 중요한 내용을 요약해 보면 대략 다음과 같습니다. 제1장 차의 근원. 차는 남쪽 지방에서 자라는 상스러운 나무이다. 맛의 근본이 매우 참으로 그것을 마시기에 적합한 사람은 행실이 바르고 질박한 덕망을 갖춘 사람들이다. 만약 열이 나고 갈증이 나거나 머리가 아프고 눈이 끌끄럽거나 팔다리가 번거롭거나 마디마디가 잘 펴지지 않을 때 너댓 번만 차를 마시면 우유에 직불이 가루를 섞어 만든 염 같은 저호나 약용식물의 액즙인 감로 등과 저울 때를 겨룰 만한 효능이 있다. 차가 인체에 폐해를 끼치는 경우는 인삼과 같다. 제2장 차의 도구. 차의 도구는 마구잡이 물건으로 취급할 것이 아니라 반드시 정해진 것으로 해야만 한다. 제3장 차 만들기. 차잎은 이슬을 무릅쓰고 따야 한다. 차의 싹은 보통 찻잎 떨기에 얕은 것 위에 3가지, 4가지, 5가지가 펴 있는데 그 가운데서 송곳것처럼 쏙 빼어난 가지를 골라서 따야 한다. 비가 오는 날이나 구름이 낀 날에는 찻잎 따기를 하면 안 된다. 제4장 차의 그릇. 풍로나 잿더리, 그릇 등에는 반드시 주술적 의미가 담긴 괴나 동물의 문양 등을 새겨 넣는다. 불에 대한 경외심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제5장 차 다리기. 차를 다릴 때는 깨끗한 숯을 쓰되 물은 산골물이 상등품이며 강물은 중등품이고 우물물은 하등품이다. 산의 물도 유천이나 돌못에 게으르게 흐르는 것이 어뜸이고 폭포에서 떨어져 솟구치는 물이나 양치질 소리를 내면서 흐르는 개울물은 절대로 쓰지 않아야 한다. 제6장 차 마시기. 차에는 아주 9가지 난점이 있다. 첫째는 차를 만드는 법이고, 둘째는 차의 품질을 감별하는 것이고, 셋째는 차를 다지는 그릇이고, 넷째는 차를 굽거나 다지는 불이고, 다섯째는 물을 선택하는 것이고, 여섯째는 떡차를 굽는 기술이고, 일곱째는 떡차를 가루내는 방법이고, 여덟 번째는 차를 다지는 방법이고, 아홉 번째는 차를 마시는 방법이다. 즉 흐린 날에 차를 따거나 차잎을 묵혔다가 불에 쬐어 말리면 안 된다. 차의 맛을 보거나 냄새를 맡아서 감별하는 것은 올바른 감별법이 못 된다. 노린내가 나는 솥이나 비린내가 나는 사발은 합당한 그릇이 못 된다. 진이 박힌 나무나 북에서 쓰던 숯은 차를 다릴 때 오염되기 때문에 뗄감이 안 된다. 물살이 빠른 여울과 막혀서 고인 물은 차다리기에 적합한 물이 아니다. 떡차를 구울 때 겉만 익히고 속을 스리키는 것은 제대로 굽는 방법이 아니다. 떡차를 가루낼 때 푸른 가루가 되거나 옥색 티끌이 되는 것은 좋은 가루가 아니다. 차를 다릴 때 서투른 솜씨로 다리거나 차솥에서 대젓가락으로 차를 덤벼서 휘젓는 것은 옳게 다리는 방법이 못 된다. 차 마시기를 여름에만 행하고 겨울에 폐지하는 것은 참되게 차를 마시는 방법이 못 된다. 제7장 차의 옛일. 차에 관한 선인들의 일화 및 여러 문헌에 나타나 있는 차의 효능 등이 열거되어 있다.
제8장 차의 산지. 중국 여러 지방에서 나는 차의 등급이 기록되어 있다. 제9장 차의 생략. 완전 무기란 다법에는 24개의 다기에 의해 성립되지만 경우에 따라 생략도 가능하다. 제10장 차의 그림. 4폭이나 6폭의 흰 비단에 다경을 적어 윗목에 들여놓아야 한다. 차와 관련된 얘기를 하다 보니 시청자 여러분께서는 다도에 관한 생각을 하게 될 것 같은데, 젊은 날에 내가 출판사를 운영할 때 석성우 스님의 저서 다도를 편집 출간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쪽에 관한 얘기보다 한간에서 가끔 만날 수 있는 일본식 다도 양식을 따르면서 차인 행세를 하는 사람에 관한 나의 생각을 전해드림이 좋을 것도 같습니다. 일본식 다도 양식은 그야말로 양식 제일주의적 일본식이어서 우리 한국인의 기질에는 잘 맞지 않는 사실부터 말씀드려야겠습니다. 양식적 삶의 형태에 길들여진 일본인에 비하자면 우리 한국인은 보다 자연스러운 습속이 몸에 배어있기 때문입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 시간에는 초이 스님의 동다송을 한번 탐구해 보십시다.